안녕하세요. 반전 미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25년의 오해와 그리움 끝에 맞이한 기적 같은 재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가슴 뭉클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찾아오는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IMF가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친 1997년 겨울, 서울의 밤거리는 유난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무역회사 대리로 일하던 오정석은 회사 부도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아침에는 직원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사무실이 저녁이 되자 짐을 싸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석의 책상 위에는 지난 3년간 성실하게 일한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석 씨, 다음 주에 보내기로 한 수출 계약서는 어떻게 해요? 동료의 질문에 정석은 공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32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 취업 준비생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새 공부했던 날들.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드린 작은 금반지. 승진 기념으로 구입한 소형 아파트의 대출금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석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작은 술집에서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이 뒤엉켰죠. 정석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차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다짐도 함께 있었어요. 27살의 유진은 정석보다 5살이 어렸지만 늘 그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빛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은 정석이 그녀에게 매료된 첫 번째 이유였죠. 모르겠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내 꿈, 내 미래, 다 사라진 것 같아. 정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남자의 눈물이란 게 얼마나 슬픈지 유진은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면 못 버틸 게 없어요. 나 정석 씨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유진은 정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정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죠. 정석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둘의 하루는 컵라면으로 시작해서 컵라면으로 끝났습니다. 하루 세 끼를 반으로 나눠 먹기도 했지만 함께 있어 행복했어요. 집세를 내지 못해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정석이 구직 정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유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죠. 두 사람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유진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이 상황 꼭 헤쳐나갈게. 알아요. 정석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이 겨울만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하지만 둘의 겨울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업 시장은 얼어붙은 지 오래였고 정석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그럼에도 유진은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정석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정석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3월의 어느 날 정석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었죠. 뇌출혈.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비는 하늘을 찌르고 약값은 매일같이 올랐어요. 정석은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해지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석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온몸에 각종관이 연결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간병을 위해 정석은 병원과 구직 활동을 오가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좋은 직장 구해서 아버님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무의식 상태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정석은 매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정석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진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 정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정석은 알아챘어요. 유진아, 너 좀 쉬어. 너까지 아프면 어떡해. 괜찮아요. 정석 씨가 더 힘들잖아요. 나는 정석 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 날들이 한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정석을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원룸과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정석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정석 씨에게 미안해요. 더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당신만은 잘 살았으면 해요. 유진. 편지를 읽는 정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방안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처럼 유진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가 아끼던 작은 인형 하나, 둘이 찍은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유진아, 왜 우리 같이 이겨낸다고 했잖아. 가슴을 치며 정석은 밤새 울었습니다. 미친 듯이 유진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끊긴 상태였어요. 그녀가 일하던 편의점, 친구들의 집, 좋아하던 카페까지 모두 찾아다녔지만 유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석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건 배신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다 털어놓으면 될 것을. 혼자 떠안고 살아다니. 분노와 상실감이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정석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정석의 아버지가 끝내 눈을 감은 것이었죠.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부도난 회사 동료 몇몇과 멀리서 온 친척 두어 명이 전부였어요. 정석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감각해진 상태였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원룸에서 정석은 자신의 인생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병 하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그는 유진을 향한 원망과 그리움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왜 나를 버리고 갔지? 나는 내가 전부였는데.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정석은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파트 월세도 밀렸고 취직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정석은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군 시절 알게 된 전우가 있었어요. 막노동이라도 해서 살아갈 생각이었죠.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정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25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오정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세월의 풍파가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죠. 철원에서 시작한 막노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되었고 그 기술은 경험이 되었으며 경험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그가 이제는 건설 현장 소장이 되어 있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온 2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시작해 점점 규모가 큰 현장으로 옮겨갔고 마침내 대형 건설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에 이르렀죠. 정석의 손길이 닿은 현장은 늘 문제없이 완공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오 소장이라는 별명으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일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소장님, 서울 신당동 재개발 현장 배정받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배의 말에 정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 그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이었죠. 2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간혹 출장으로 서울 근교를 지나칠 때면 일부러 경기도 외곽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만큼 서울은 정석에게 상처와 아픔의 도시였습니다. 한 번쯤은 돌아가야 할 때가 됐나 보네. 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원에서의 시간 동안 그는 유진을 잊으려 무진애를 썼어요. 몇 번의 만남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의 곁에는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죠. 깊은 밤 홀로 남겨질 때면 여전히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 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원도의 산자락에서 키워온 단단한 마음으로 이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무엇을 바라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석은 신당동 재개발 현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지만 곧 새롭게 태어날 곳이었죠. 좁은 골목길마다 오래된 가게들과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 냄새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그의 일은 이 모든 것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었어요. 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현장 사무실 준비해 놨습니다. 젊은 조수의 안내를 받으며 정석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사 시작 전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그는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5년간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근처에 노점상이 많네요. 이분들 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임시시장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재개발 끝나면 다시 입주할 수 있게요. 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점상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는 임시시장 계획도를 꼼꼼히 살펴보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좁은 골목 끝자락의 작은 떡볶이 노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 머리를 질끈 묶고 허리를 굽혀 떡볶이 냄비를 젓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에 정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묵직해져 왔어요.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정석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방금 스친 생각이 설마 맞을 리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그 노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점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희미한 기억 속의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 여인의 뒷모습에 정석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25년간 숨겨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혹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고 정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차유진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한때 불꽃처럼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슬픔과 체념이 어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실래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정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였죠. 정석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혹은 알아보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5년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긴 세월이었으니까요. 네, 떡볶이 한 그릇이요. 유진은 말없이 떡볶이를 담아 정석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굵은 정맥들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한때는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거칠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떡볶이를 받아든 정석은 그 자리에 서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맵고 달콤한 그 맛은 이상하게도 눈물을 자극했죠. 마치 오래전 유진과 함께했던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때 한 그릇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서로에게 의지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을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정석은 자신이 오정석이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래전 아물었을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진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는 잊혀진 사람일지도 모르죠. 혹은 잊고 싶은 사람이거나요. 떡볶이를 먹는 동안 정석은 유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오면 기계적으로 응대했고 틈틈이 허리를 펴고 목을 돌리며 피로를 풀었어요. 간혹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정석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일도 오겠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은 정석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유진은 미소 없이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스쳤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정석은 돌아서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죠. 저, 혹시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계셨나요? 유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정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정석은 그녀의 눈에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네, 꽤 오래됐어요. 짧은 대답 뒤 유진은 서둘러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현장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정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그를 홀로 두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는 허름한 노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신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석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철원으로 떠날 때 가져간 유일한 물건이었죠. 사진 속에서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IMF의 어두운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행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때 떠났던 거야, 유진아?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결심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노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것이라고. 다음 날부터 정석은 매일같이 유진의 노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그곳에 나타나 떡볶이를 사 먹었죠.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받아먹던 그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날씨 이야기부터 동네 소식까지 가벼운 대화들이었지만 정석에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오래 하셨나요? 이 일을? 15년 정도 됐네요. 음식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세요. 짧은 대화들이 이어졌지만 유진은 여전히 정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석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25년의 세월은 사람의 외모를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진 자신의 모습을 그녀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석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유진이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그녀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만약 유진이 그를 보고 돌아서서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석은 평소보다 일찍 노점을 찾았어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고, 유진은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정석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시도했어요. 사장님, 혹시 가족은 계신가요? 질문을 던진 순간 정석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손이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에 아픔이 스쳤어요. 정석은 서둘러 사과하려 했지만 유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그 짧은 대답에는 무언가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정석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주문했고 유진은 조용히 그의 주문을 받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정석은 우산을 들고 노점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보니 유진은 천막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녀의 노점은 비바람에 취약해 보였고 천막의 구석에서는 빗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석의 마음이 아팠어요. 갑자기 우산을 든 한 여성이 노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유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 여성은 유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유진에게 딸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녀가 방금 말했듯이 딸이 있다고 했지요. 그들의 대화가 가까스로 들려왔습니다. 나 괜찮아, 은주야. 너는 왜 왔어? 일 안 해? 오늘은 반찬했어요.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병원비. 정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아픈 건가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정석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빛났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재개발 계획서와 임시시장 배치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 지역 노점상들 명단입니다. 임시시장 배치 계획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조수가 건넨 서류에는 노점상들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석의 눈은 재빨리 한 이름을 찾았어요. 차유진, 52세, 떡볶이 노점이란 이름이 목록에 있었죠. 52세. 그녀는 자신보다 5살이 어렸으니 맞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건강 상태 요주의, 최근 입원 이력 있음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아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얼마나 아픈 것일까? 어떤 병일까? 그는 임시시장 배치도를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유진의 가게를 최고의 위치에 배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유진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다면. 말을 흘리며 정석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임시시장 배치도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노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석은 평소보다 일찍 노점으로 향했어요. 그는 어제 밤새 유진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시장 배치에서 유진의 가게를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구 쪽에 배치하고 천막 대신 반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주기로 했어요. 그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장사가 잘 되도록 말이죠. 그런데 노점 앞에 도착하자 유진은 보이지 않았고 가게는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장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인데 유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석은 걱정이 되었지만 어제 들었던 병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병원에 갔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석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노점 근처 벤치에 앉아 1시간쯤 지났을 때 유진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뛰어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석이 인사했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해 보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석은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정석의 말에 유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가면이 벗겨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사 안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올까 싶어서 나왔어요. 정석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의 말은 분명 그를 기다렸다는 의미였어요. 혹시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숨을 고르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때문에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뭔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은 첫날부터 알아봤어요. 정석 씨. 마침내 그 말이 나왔을 때 정석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진은 그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니. 정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25년이란 시간이 우리 사이에 흘렀는데 내가 어떤 얼굴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석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유진은 그것을 받아들며 잠시 떡볶이 냄비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연약해 보였어요. 정석 씨, 그때 진짜 정석 씨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석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석 씨가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할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버님 상태가 위독하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부잣집 가정부로, 그것도 특별한 조건으로. 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유진이 그를 떠난 이유가 다른 남자도, 가난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니. 그의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떨리는 손이 떡볶이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녀는 정석에게 그릇을 건네며 잠시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쳐 놓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정석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내일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오늘은 몸이 좀 투석을 받고 와서 그래요. 투석. 정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은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내일 꼭 올게요. 그때 다 들을게요. 지금은 좀 쉬세요. 정석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덧붙였어요. 25년 동안 나도 유진 씨를 잊은 적 없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석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2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마침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정석은 평소보다 더 일찍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진이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오해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그녀로 하여금 그를 떠나게 했던 걸까요? 하지만 노점 앞에 도착했을 때 정석의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아닌 어제 보았던 그녀의 딸 은주가 노점 앞에 서 있었어요. 은주는 정석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 가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어제부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셨거든요. 정석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닐까요? 그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편찮으신가요? 네.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셨어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정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 그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니요. 그는 어제 유진이 하던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은주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실례지만 어머님은 항상 혼자 장사하셨나요? 은주는 잠시 정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호기심이 엿보였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은주의 말투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석은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유진을 닮았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 은주는 유진이 그를 떠난 직후에 태어났을 나이였어요. 저, 실례지만 어머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은주가 물었고 정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포켓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저는 이 지역 재개발 현장 소장입니다. 어머님께 이 명함 좀 전해주시겠어요? 임시시장 배치와 관련해서 좋은 위치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은주는 명함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정석 현장 소장이란 이름을 보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정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아는 사이신가요? 옛날에 알고 지냈습니다. 은주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정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유진이 딸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석은 그날 떡볶이를 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유진을 만날 수 없다는 실망감이 컸지만 그보다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즉시 임시시장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유진의 가게가 들어설 공간에는 특별히 바닥 난방 시설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소형 냉장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도면을 수정했어요. 이틀 후 정석이 다시 노점을 찾았을 때 유진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석을 보자마자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까지 기다렸어요. 단 두 마디였지만 정석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노점 옆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유진은 천천히 그때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부잣집은 딸이 불임이었어요. 그들은 대리모를 찾고 있었죠. 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의 뜻밖의 고백에 그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에게 제안한 건 그 집 딸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 그 대가로 큰 돈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정석 씨의 아버님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정석 씨의 아버님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석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죠. 너무 부끄러웠으니까.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은 그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 그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정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25년간 그가 품었던 상처와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 난 계속 너를 기다렸을 텐데. 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를 낳고 난 후 그 집에서 나왔지만 그때 정석 씨는 이미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은주를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석 씨에게 돌아갈 용기가 없었죠. 은주는? 네, 제가 그들을 위해 낳은 아이예요. 하지만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은주는 제가 키우게 됐어요. 그 집 딸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를 키울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주는 제 딸이 되었어요. 정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이 그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니.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은주를 홀로 키우며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왔다니. 그의 가슴은 미안함과 아픔으로 가득 찼어요. 유진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품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유진아, 내가 알았더라면. 정석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다음 날 정석은 임시시장 배치도를 직접 수정했습니다. 유진의 떡볶이 노점을 입구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했고 특별히 넓은 공간과 편의시설을 추가했어요.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은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정석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은주에게 직접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유진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물었고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투석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금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감당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고 하시지만 은주의 눈에는 딸로서의 책임감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석은 그녀의 모습에서 유진의 강인함을 보았어요. 그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현장 사무실에서 일할 의향이 있나요? 사무보조로요. 급여는 시중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드릴게요. 은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당신 어머니와 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석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정석 씨를 떠난 것을. 그리고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고요. 정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어머니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집. 그녀가 25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자 은주를 키워온 보금자리.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녁 정석은 은주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의 2층 집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유진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였죠.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한 건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듯 했어요. 유진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석 씨. 집 안으로 들어선 정석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벽에는 은주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유진이 좋아했던 시집들이 꽂혀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은주는 정석과 유진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찍 자리를 비웠어요. 둘만 남겨진 거실에서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석 씨,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정석은 유진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어요. 그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오히려 미안해.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가늘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25년 전과 다름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정석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진의 노점은 새 임시시장으로 옮겨졌고 은주는 현장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매일 점심시간이면 유진의 가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 추억을 나누며 웃음도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유진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석은 최고의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치료 비용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석은 유진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했고 유진은 눈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은주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제 진정한 가족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결혼을 앞둔 정석과 유진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함께 있으면 여전히 23, 28배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정석 씨는 날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석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하루도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이야. 그것은 반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원망도 미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은 그리움으로 변해갔고 이제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25년 전 남산타워가 보이던 그 작은 술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유진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IMF보다 더한 것도 이제 우린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유진은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폭풍이 와도 그들은 함께 견뎌낼 것입니다. 25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초봄의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반전 미담 TV에서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IMF의 폭풍 속에서 시작된 사랑, 25년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까지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아직 말해지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시간이 지나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들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연락 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나누겠습니다. 반전 미담 TV와 함께 인생의 진한 감동을 느껴보세요.